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시험 빈출 및 적중 예상 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빈출이 아주 높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도 빼지 마시고 꼭 이해하시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정답부터 찍으면요. 안전벨트에 별도의 보조장치를 장착한다. 틀렸습니다. 별도의 보조장치를 장착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에 별도의 보조장치를 장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부분에서는 차의 하중에서 타이어의 찌그러짐이 발생한다. 타이어가 있으면 노면과 맞닿을 때는 이게 좀 찌그러지겠죠. 차의 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자동차 바퀴가 굴러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펴지게 되겠죠. 그래서 찌그러졌다 펴지는 것이 이렇게 물결이 파도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스탠딩 웨이브, 웨이브가 물결이죠.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설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노면과 맞닿는 부분에서는 차의 하중에서 타이어가 찌그러진 현상이 발생하지만 타이어가 회전하면 타이어의 공기압에 의해서 곧 회복되는 현상, 이것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되겠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계속 나오지만 앞지르기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차의 좌측 방향으로 가서 앞지르기 한다는 거죠. 우측 방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한다.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전운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차로를 가로지를 필요가 있다면 매번마다 신호를 하면서 한 번에 한 차로씩 옮겨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차들이 고속도로에 진입을 들어올 여지를 줘야 합니다. 차 뒤로 바짝 붙는 차량이 있을 경우 앞차를 뒤따르는 추종거리를 감소시킨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추종거리를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차가 아주 여기서 가까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차가 어떻게 한다? 이 거리를 많이 둬야 된다. 이 추종 거리를 증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차가 어느 순간에 급브레이크를 밟을지, 어느 순간에 앞차고 추돌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따라가니까. 내 차는 대수심 간격을 많이 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 뒤로 바짝 붙는 차량이 있을 경우 앞차를 뒤따르는 추종 거리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켜줘야 합니다. 감소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 뒤로 바짝 붙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 앞차를 뒤따르는 추종 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시킨다. 회전 교차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봤죠? 이런 문제는 회전 교차로에서는 인접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 맞습니다. 신호 교차로에 비해서 유지 관리용이 많이 든다가 아니라 적게 든다죠. 틀린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전 교차로에는 신호등 같은 것이 없죠. 그러니까 신호등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교차로 진입과 대기에 대한 운전자의 의사결정이 간단하죠. 지체 시간을 감소시켜 연료 소모로 인한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회전 교차로는 신호 교차로에 비해서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경제 운전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고속으로 주행한다. 틀렸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제 속도가 다 있죠. 일반 도로에서는 뭐 예를 들면 60에서 80km라든가 고속도로에서는 90에서 100km라든가 이게 경제 속도입니다. 근데 무조건 고속으로 달린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그리고 정답이 되겠고요. 2, 3, 4는 맞는 지문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경제 속도 일반 도로에서는 60에서 80km,
고속도로에서는 90에서 100km/h. 이것이 좋습니다.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서 운행 형태에 따라 광역급행형, 직행 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딱 뭐밖에 없죠? 시내버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광역급행, 직행 좌석, 좌석, 일반형으로 구분하는 운송 사업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교통사고 12개 항목이 있죠. 여기 철길 건널목 사고가 있죠. 철길 건널목 사고가 되려면은 역 부근에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철길 건너고 신호기가 고장나가지고 일어났다. 내 잘못이 아니죠. 이것도 아닙니다.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대로 가는데 일시정지 않고 갔더니 일어났다. 내 잘못이라고 볼 수 없죠. 이것도 12개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12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내가 위반했죠.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12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른 데는 일시정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경제적인 운행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고속 주행 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연다. 왜 이게 경제적인 운행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지. 창문을 열면 마찰에 의해서 연료 소비율이 소모가 어떻게 되죠? 많게 되죠. 차라리 에어컨 켜는 게 연료 소모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주행 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면 마찰에 의해서 연료 소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운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주행 시에 창문을 열면 공기 마찰을 크게 해서 연료 소모량을 많게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로 옳은 것은 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면은 어떻습니까? 몇 사람 이상이 타야죠? 예, 6명 이상이 승차한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이 차가 버스 전용 차로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인, 4인, 5인 다 틀렸고 6인 이상이 승차한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교통소음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교통소음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통행 속도를 안전한 상태로 통제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흐름을 안전하게 유도해주고 횡단할 때 대피섬 제공해주고 신호등, 도로표지, 안전표시, 조명 등 노상시설의 설치 장소 제공해주고 이런 것은 맞죠. 그러나 4번처럼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안전한 상태로 통제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교통섬의 설치 목적이요. 이 교통섬은 이러한 것이 교통섬이죠.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신호기 설치해 놓고요. 그래서 신호등, 도로표지, 안전표지, 조명 등 노상시설의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맞죠. 그리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대피섬, 여기 기다렸다 갈 수 있게끔 도로교통의 흐름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통행 속도를 안전한 상태로 통제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버스 공영제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게 된 원인과 했더니 오히려 단점이 일어났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도한 버스 운임의 상승. 이건 원인이죠. 예. 그래서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 운임의 상승을 막는 겁니다. 업체 간 수익 격차로 서비스가 개선이 곤란하다. 이것도 원인은 되겠죠. 책임의식 결여로 생산성이 저하된다. 공영제를 하고 보니까 재화가 공적 재화가 되면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니까 책임의식이 결여되죠.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되겠고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영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원인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영제를 실시했더니 단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통행의 기본 운행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에 교차로가 있다면 좌회전 차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인 승용하고 승합자동차, 여기는 대형 승합자동차가 좌회전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로가 두 개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대형 승합차는 몇 차로라고요? 1차로가 아니라 2차로. 이것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좌회전 차로가 두 개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대형 승합차는 2차로로, 중소형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1차로로 통행합니다. 유압식과 공기식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압식 브레이크도 있고 공기식 브레이크도 있죠. 근데 공기식은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베이퍼록 현상은 뭡니까? 유압식에서 오일이 열화되면, 열을 받으면 이 안에 베이퍼, 즉 수증기 방울, 공기방울 같은 것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잘 말을 듣지 않는가, 이 베이퍼록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러니까 공기식은 열을 받아도 베이퍼록 현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오일로 하는 유압은 어떻습니까? 열을 받으면 공기가 생겨가지고 잘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게 베이퍼록 현상이. 공기식은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압식은 자동차 중량 제한이 없으나 공기식은 제한받는다. 틀렸죠. 거꾸로 됐어요. 공기식은 제한이 없지만 유압식은 중량 제한을 받습니다. 유압식은 압축류가 다소 노출되어도 제동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예. 공기식은 다소 저하된다 할지라도 바로 압축 공기가 바로 전달이 될 수 있어요. 크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근데 유압식은 압축류가 노출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이것도 거꾸로 된 거죠. 공기식은 구조가 간단하면 정비하기 쉽다? 아니에요. 공기식은 구조가 복잡하고 정비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틀렸죠. 맞는 것은 1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4는 정답은 아니지만 다 틀린 지문이죠. 왜 틀렸는지를 이 지문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차가 제동되기 전까지 주행한 거리. 여기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브레이크 발을 올려서 밟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공주거리. 공짜로 달린 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는데 바퀴는 멈췄어요. 이제 바퀴는 멈췄는데 밀려가는 거죠. 스키드마키를 거리면서. 여기서 멈췄어요. 이렇게 밀려가는 거리, 이거를 제동거리. 브레이크가 말을 들으면서부터 실제로 자동차가 정지한 거리, 제동거리. 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을 뭐라고 한다? 정지거리.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차가 제동되기 전까지 말하면 바퀴가 멈추기 전까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주거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바퀴가 멈춘 때부터 차가 실제로 멈춘 때까지는 제동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답은 공주거리입니다. 다음 중 진로 변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두 개의 차로를 걸치면서 운행했다. 진로 변경 위반이죠.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른다. 위반이 되겠습니다. 도로 너면에 표시된 백색 점선에서 진로를 변경했다. 이건 맞게 한 거죠. 위반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갑자기 차로를 바꿨다. 급차선 변경. 이것도 위반되는 겁니다.
아닌 것은 그러면 도로는 표시된 백색 점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백색 실선에서 그러면 여기서도 못 바꾼 거죠. 점선으로 되는 곳에서만 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하라고 통고하는 주체는 범칙금 납부하세요라고 누구에게서 통고가 옵니까? 경찰서장에게서 통고가 오게 되겠죠.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인 것은 자, 구역 여객 자동차라는 것은 전국을 구역 단위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고 운송하는 거예요. 특수 여객 자동차라는 게 뭡니까? 이게 장례식 차입니다. 장례식. 이 장례식 차하고 전세버스하고 요 둘이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해당돼요. 계약 맺고 다니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죠? 다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이런 거는 노선 여객 자동차입니다. 예, 노선이 있잖아요. 정해진 노선이. 그런데 장례식차나 전세버스는 정해진 노선은 없습니다. 계약 맺은 게 가야 할 곳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는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과 전세버스 운송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서행해야 할 장소가 아닌 곳은 서행해야 할 장소 아주 시험에 나옵니다. 한두 문제 나오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는 아닙니다. 뭐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그러니까 서행해야죠.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라면 신호기에 따라서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서 가면 되겠죠. 굳이 서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신호등도 없고 또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도 없어요. 그러면 서행해야겠죠. 근데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 그랬기 때문에 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분, 그다음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하고 있는 교차로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아까도 봤지만 베이퍼록 현상은 뭐죠? 오일이 과열되어 가지고 유압을 제대로 안 받는 거예요. 예. 순수한 오일만 있었는데 오일 속에 뭐가 있다? 수증기, 공기방울이 있어요. 공기방울이. 열화돼 가지고. 그럴 때 브레이크가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량한 브레이크액을 사용했을 때 맞죠? 브레이크액이 변질로 비등점이 높아졌을 때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비등점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끓는 점이 높아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방울이 덜 생기겠죠. 예, 이게 끓어야 공기방울이 생기니까. 비등점이 낮아졌을 때 그래야 이게 맞는 질문이 돼요. 근데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에요.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기 변질로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비등점이 낮아졌을 때라야 빨리 끓으니까 베이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P5, 이게 뭡니까? 이게 공기방울. 이게 생기면은 베이퍼록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등점이 낮아졌을 때 빨리 끓은 거예요. 그러면 베이퍼록이 생긴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과열되면 열화돼 가지고 오일이 열을 받으면 끓어서 수증기압이 생긴다. 공기방울이 생긴다. 정답은 비등점이 낮아졌을 때 그래야 합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액이 변질로 비등점이 낮아졌을 때 베이퍼록 현상이 생기는데 높아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승객을 제지하고 왜 제지하는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맞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에 회사에 연락한 후 제시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회사에 연락한 후 제시한 게 아니라 즉시 제시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운전면허증 주세요라고 했는데
회사에다 물어보고 줄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시 지시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자격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사에 물어보고 줍니다. 이게 아니고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해서 급행버스를 운영하게 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맞죠? 간선 급행버스 체계 운영을 위해서는 통행권 확보, 교차로 시설 개선, 자동차 개선, 환승 시설 개선, 운행관리 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 도입으로 막대한 도로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증가하였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간선 급행버스 체계 도입의 원인이 뭐죠? 원인이 너무 막혀가지고 교통지체 현상. 그러다 보니까 승객들이 이용 안 하려고 하는 기피 현상. 새롭게 도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막대한 투자비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간선 도로에다가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직행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체 현상이 해소되고 그러니까 승객들이 이제 타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막대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기존에 있던 간선 도로를 이용하니까. 근데 간선 급행버스 도입으로 막대한 투자비가 증가하였다. 아니라는 거죠. 투자비 적게 들고 하려고 하니까 간선 급행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강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1번, 2번, 4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고급버스 제공함으로 버스에 대한 이미지도 혁신이 가능해졌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비 증가는 감선 급행버스 체계의 도입 배경이라는 거죠. 따로 도로 만들어 관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간선 도로를 한 차로를 급행버스 차로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돈은 적게 들겠죠. 그래서 교통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 증가는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르막길에서의 방어운전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지하였다가 출발할 때 풋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풋브레이크가 아니라 핸드브레이크. 오르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 믿을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발 때문에 미끄러지죠.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했다가 이제 올라갈 때 핸드브레이크 풀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차량, 내려가는 차량이 교차할 때는 누가 우선이다고요? 내려오는 차가 우선이고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정차할 때는 앞차가 뒤로 밀려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충분히 유지하라. 오르막길에서는 부득이하게 앞질할 때는 저단 놓고 앞지르게 하라는 거죠. 저단 놓고. 틀린 것은 풋브레이크 사용이 아니라 핸드브레이크 사용해라. 올라간 때는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라고요?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핸들이 떨리는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닌 것.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떨리는 경우 타이어 편마모가 있으면 떨린다는 거 알으셔야 되고요. 필러트가 풀리면 떨린다는 것도 알으셔야 되고 타이어마다 공기압이 다를 때도 떨린다는 거 알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파워 스터링 오일이 부족하다 하면 어떻습니까? 핸들이 아주 뻑뻑한 거죠. 이 파워 스터링은 이 오일 앞 유압으로 작동하는 건데요. 핸들이 뻑뻑하기 때문에 떨리진 않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이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고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이어 편마모나 휠러트 풀림이나 공기압이 다르면 떨린다. 근데 파워 스티링 오일이 부족하면 어떻다? 유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핸들이 뻑뻑하다. 핸들이 뻑뻑하니까 오히려 떨 것도 안 떨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파워스티어링 오일이 부족하면 핸들이 무거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동체 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나올 때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동체 시력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력이에요. 정지 시력은 정지에 있는 것을 보는 시력이고요. 정지 시력이든 동체 시력이든 나이가 들면 다 저하됩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저하된다. 맞습니다. 저도가 높을수록 저하된다. 틀렸어요. 이거 골라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밝은데 저하될 리가 없겠죠. 어두울수록 또 저하되겠죠. 그래서 밝기가 낮을수록, 어두울수록 저하된다. 그래야 맞아요. 정지 시력이든 동체 시력이든 다 어두울수록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밝을수록 저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지 시력이 저하되면 동체 시력도 저하됩니다. 장시간 운전에 의한 피로 상태에서도 저하됩니다. 그래서 동체 시력에 대한 설명으로 저도 밝기가 높을수록 저하된다가 아니고 낮을수록 저하된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동체 시력은 저도 밝기가 낮을수록 저하됩니다. 승합자동차의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얼마입니까? 예,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7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가 보도를 침범했다, 즉 인도 침범했다,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수가 높죠. 수준 높은 보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버스 노선 및 요금의 조정은 국가가 개입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국가 개입이 틀렸어요. 그럼 누가 개입합니까? 지방 자치단체가 노선하고 요금을 조정합니다. 얼핏 보면 국가 그런 게 맞는 것 같죠?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가 조정합니다. 노선체계 효율적인 운영 맞습니다. 버스의 소유 및 운영은 누가? 버스 업체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노선과 요금 조정은 누가? 시도지사가 하고. 그래서 국가 틀렸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 및 요금의 조정은 운행 관리에 대해서 누가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한다. 국가가 아닙니다. 교량과 교통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량 접근 도로의 폭과 교량 폭이 다를 때 사고 위험이 감소한다. 자, 이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1번이 정답이죠. 네. 옳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교량 접근 도로의 폭과 교량의 폭이 다를 때 사고 위험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합니다. 자, 여기가 교량입니다. 다리예요. 근데 다리에 들어가기 전에 도로가 이만한 도로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넓어졌다. 또는 이만한 도로에서 이렇게 좁아졌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교통사고 날 위험이 증가하겠죠. 여기하고 똑같은 도로에서 똑같이 진입하면 비교적 적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면 폭이 너무 넓다든지 너무 좁은 데서 넓어진다든지 너무 넓은 데서 경목현상점 좁아진다든지 그러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교량 접근 도로의 폭하고 접근 도로의 폭, 여기까지 폭하고 이 교량의 폭이 다르면 어떤다고요?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감소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지문,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문제 나왔을 때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량 접근 도로의 폭과 교량의 폭이 같을 때라야 사고 위험이 감소하는 거예요. 다르면 너무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 교량으로 들어간다든지 너무 좁은 데서 확 넓어진다든지 하면 어떤다? 사고 위험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된다. 1번이 틀린 지문이고 정답입니다.
튜닝 검사에서 부조장치, 변경, 승인 대상 항목이 아닌 것은 이건 그냥 길이나 너비나 총 중량 같은 것은 승인 대상 항목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 회전 반경은 승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답을 눈도장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